네, 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오늘도 저희 경주마와 함께 하시죠.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 무섭게 오르내리는 종목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러는 사이에 세계 경제에도 이 변화의 기류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죠. 이 국제유가 WTI 앞자리가 드디어 8에서 7로 이제 바뀌었는데 시장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지금부터 오늘의 주자 세 분과 함께 자세히 알아봅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2차 전지 들고 계신 분들은 이번 주 참 진짜 힘드실 것 같아요.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는 날인 것 같은데 오늘은 에코프로 그룹주들을 중심으로 하락폭이 좀 컸던 것 같더라고요. 네. 어떠셨습니까? 일단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 오늘 좀 낙폭이 컸고 이게 어떻게 보면 시장 안에서 공매도 금지 얘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공매도 관련된 종목군들 안에서 순환매가 좀 돌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서 좀 생각이 듭니다. 초반에는 2차전지가 좀 셌고 그다음에 로봇 관련된 종목군들 같이 좀 움직이는 모습이었다가 제약바이오 움직이는 모습 일단은 보여줬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공매도에 취약했던 게임 관련된 종목이 좀 급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일단 보였는데 네. 각각 약간씩 좀 소외를 당할 때마다 주가의 급변동 자체가 좀 강한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제 에코프로라든지 일부 이제 그 종목에 대해서는 기관들의 좀 안 좋은 얘기들도 좀 있다 보니까 낙폭이 조금 커진 걸로 보이는데 개인적으로는 오늘 끝이다 이런 생각은 하지는 않고요. 공매도 순환매, 소위 말해서 쇼커브링 들어오는 부분 자체는 앞으로도 조금씩은 계속 들어올 거기 때문에 예. 주가가 그냥 하락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냥 수직으로 하락하기보다는 계속해서 반등을 주면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평론가님은 어떠셨습니까? 이게 워낙 전격적인 조치였잖아요. 뭐 그 누구도 뭐 우는 뗐지만은 이렇게 강력한 게 이렇게 빠르게 나오리라고는 뭐 예상치 못했었기 때문에 네. 월요일 날 우리도 과거에는 거의 느껴보지 못했던 정말로 급등, 폭등 양상이 나왔었고요. 그에 따른 화요일, 수요일은 후폭풍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좀 보면 모습은 어느 정도 넘겨짚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 나왔던 외국인과 기관, 특히 외국인의 매수는 전형적인 숏 커버, 숏 스퀴즈였었고 네. 이후에 이제 정신을 좀 차린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 6월 말까지 추가 공매도는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 남은 잔고들을 좀 처리를 하는 뭐 여러 가지 방식들로 하나의 지금 시나리오가 의구심인데 그런 차원에서 뭐 주가를 더 빼고 그때 이번에는 숏 커버가 아닌 나머지 자연스럽게 뭐 공매도 잔고를 털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또 화요일과 수요일은 2차 전지주를 또 확 밀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이제 내일부터 뭐 다시 펼쳐지게 될 장에서도 변동성은 당분간 좀 커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뭐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기관들, 증권사들에서 나온 뭐 2차 전지 특정 종목에 대한 리포트들은 거의 이거는 뭐 이거는 진짜 뭐 한번 전쟁을 하겠다라는 식의 그런 내용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도 개인 투자자들과 뭐 기존의 공매도를 쳤던 세력들 또 그걸 걷어들이려는 세력들과의 어떤 뭐 계속되는 뭐 전투는 좀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그에 예. 따라서 변동성은 계속 시장 변동성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2차 전지도 뭐 안 좋았지만 뒤쪽에 가서는 보니까 나머지 종목들도 전반적으로 좀 부진하더라고요. 네,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부진한 것보다도 또 그 에코프로가 거래 대금이 뭐 2조 가까이 뭐 되는 상황에서 어떤 유동성에 대한 그 부족이 이 다른 섹터 쪽에서의 하락세도 좀 연결을 시킨 것 같고, 네. 근데 참 이게 좀 안타까워요. 지금 어떤 종목들에 대한 부분이 내재 가치와 좀 무관하게 어떻게 보면 인기 투표식으로 이렇게 좀 종목들에 대해 편중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제 잘 가야 되는 종목에 대한 종목들이 좀 가는 종목도 좀 제한돼 있고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공매도라는 부분은 저는 하나의 테마라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네. 결국은 좀 시간이 지나면은 이거에 대한 이슈가 이제 수급으로 연결되는 부분은 점차 완화되는 과정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종목들에 대한 어떤 오히려 지금 종목들이 잘 못 가는 종목들이 이렇게 주목 못 받으면서 떨어졌을 때는 매수하는 관점도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타이밍이지 않을까 이렇게 역으로도 좀 판단이 좀 됩니다. 오히려 좀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시네요. 지금 시장의 거래 대금도 뭐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고 평론가님 지금 외국인들이 계속 좀 이탈하는 느낌이던데 이거는 국내장의 문제라고 보세요? 아니면 글로벌 시장 전체의 어떤 영향이라고 보세요? 근데 아직까지 저는 이탈이라고는 보지는 않고 있고요. 네. 계속해서 뭐 지난주부터 말씀드리지만은 파생 시장, 선물 시장에서
굉장히 좀 이 포지션을 안 바꾸고 이 누적 선물 매도분을 안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하나를 좀 확정을 졌을 때 비로소 선물을 풀고 현물을 사는 이제 그런 흐름을 보여줄 것 같은데 그런 차원에서 아직까지 외국인 투자자들이 뭘 보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자신들이 원하는 어떤 트리거는 나오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뭐 최근에 몇 언론들에서 공매도를 6월 말까지 금지해가지고 이게 신뢰 훼손 때문에 네. 외국인들이 엑소더스 할 거다. 이건 좀 과격하다고 보고 있고요. 물론 선진지수 편입은 그냥 수년간 이제 완전히 물 건너 간 것 같아요. 우리가 공매도 개선책을 다시 나오고 내년 뭐 가을부터라든가 여름부터 재개한다고 쳐도 우리는 한번 이제 공매도에 대한 그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선진증시 편입은 뭐 꽤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그런데 또 바꿔 생각해 보면 선진증시에 우리가 들어가려고 하는 것도 개인 투자자들이 좀 뭐 편하게 혹은 뭐 합리적으로 거래하기 위해서 선진증시로 가는 건데 네. 선진증시로 가더라도 이렇게 공매도의 왜곡이라든가 공매도의 어떤 그런 뭐 불합리성이라든가 부도덕함이 남아 있으면 뭐 가면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오히려 이참에 공매도에 대한 아쉬운 부분, 문제점을 확실히 개선하는데 오히려 초점을 맞춘다면 외국인들도 한국이 괜찮고 오히려 한국 뭐 펀더멘탈이 좋고 이런 상황이라면은 그 공매도 우리가 갑작스럽게 금지시켰다고 막 그걸 빌미로 엑소더스 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책무는 당국은 제대로 된 공매도 개선책 내세우면 될 것 같고요. 지금부터 우리가 바랄 것은 이제 매크로 환경들, 특히 10년물 금리, 또 환율 이런 거와 함께 주목을 하게 되시면은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 현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외국인들의 신뢰를 잃은 부분은 우리가 공매도를 금지해서 신뢰를 잃었다라고 하는 것보다 네. 전격적으로 하는 게 문제예요. 무슨 얘기냐면 네. 이게 시장은 항상 이제 변동성이 크다든지 불확실성이 큰 건 무조건 다 싫어합니다. 근데 외국인들이 봤을 때는 한국 시장은 갑자기 공매도를 금지를 할 수 있고 갑자기 뭔가를 뭐 사전 예고나 조치 없이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예측 가능하지 못했던 예측을 부분. 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만약에 공매도를 금지한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12월부터 공매도를 금지할 거다. 유예 기간을 얼마 정도 일단 두고 그리고 그 전에 뭔가 이제 조치가 나오고 그다음에 공매도를 어떤 식으로 단계적으로 이제 금지를 하고 하는 부분에 어떤 스케줄 없이 갑자기 공매도 금지라고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경우에는 제가 일각에서 얘기 듣기로는 2차 전지도 그렇고 한국 시장 자체가 이렇게 불확실성이 크다면은 계좌를 좀 닫는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매수 여력 자체가 좀 많이 어렵지 않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공매도가 금지되는 것도 사실은 외국인들 시각에서는 좋지는 않습니다만은 갑자기 이렇게 하는 거는 좋지 않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절차적인 문제. 근데 좀 외국인들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내년 6월까지 한번 좀 지켜보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매수에 대한 부분이 좀 줄어든 것도 있긴 한데, 근데 이 오늘도 그렇고 어제 뭐 이틀 동안 그 2차 전지 좀 폭락했을 때. 이 삼성전자나 그 SK하이닉스는 굉장히 많이 담았거든요, 외국인들이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뭐 전체적인 어떤 공매도에 의한 외국인들의 이 이탈은 좀 큰 주제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뭐 괜찮은 뭐 산업이나 섹터에서는 외국인들이 살 건 산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이제 뭐 중국 쪽에서도 이 어떤 스마트폰의 여러 제재 때문에 뭐 디램 확보나 이런 부분이 또 이슈가 좀 불거지면서 이런 부분은 이제 그 좋은 모멘텀이잖아요. 우리나라 반도체 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한테 뭐 그러기 때문에 이 너무 이제 큰 우려감을 갖는 것보다도 이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은 확실히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거는 맞다라고 판단되고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제 큰 우려를 갖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장님 그 쇼커버는 처음에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뭐 처음 한 이 공매도 금지 조치 시작되고 한 1, 2주 정도는 급박하게 막 쇼커버링이 들어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은데 막상 지금 보면은 굉장히 좀 느슨하잖아요. 일부에 한해서만 쇼커버가 좀 들어오는 것 같고 쇼커버가 계속 앞으로 들어오는 게 맞는 겁니까? 뭐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 6개월 뒤에 들어오는 겁니까? 뭐 근데 월요일날 비상식적으로 너무 이제 많이 들어와서 좀 물량이 좀 해소되는 과정이고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2차 전지 쪽에서의 공매도에 대한 부분이 집중이 좀 됐었고요. 근데 기관들 같은 경우가
뭐 게임주 뭐 이런 쪽에서의 좀 비중이 좀 컸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갑자기 뭐 한다는 것보다도 이제 월요일이 좀 급격한 상승이라서 외국인들도 좀 급하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이 좀 들고 뭐 그런 걸 본다고 한다면 지금은 점점 갈수록 완화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공매도에 의한 수급의 뭐 이 이슈와 이 숫자상으로 본다고 하면 점점 완화되는 과정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뭐 2주치를 역사적으로 봤을 때 2주 정도 되는데 이게 좀 한꺼번에 좀 월요일 날 좀 일어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한꺼번에 좀 일어난 부분도 있다. 네. 쇼커버 물량을 공매도가 쇼커버를 안 들어와도 되는 거죠? 그냥 네. 갖고 내년 상반기까지 들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내년 상반기가 아니라 공매도를 할 때 이제 보통 이제 주식을 빌린다든지 하는 부분이 네. 기간이 다 다릅니다. 근데 이걸 이제 연장을 한다든지 앞으로 돼 있을 공매도 자체가 금지되는 거기 때문에 그 기간을 두고 저는 순차적으로 공매도가 이제 쇼커버가 이제 해소가 되는 그러한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사실 공매도 금지 얘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시장이 그렇게 2차전지가 많이 올랐던 부분은 단순히 이제 쇼커버뿐만 아니고 기본적으로 매수도 일정 부분 들어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네. 얘기냐면 이게 우리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도 매매를 할 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펀드 매니저가 매매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AI가 매매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매매하는 부분이 그 부분에 영향도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개인적으로는 2차 전지에 대한 쇼커버가 빨리 들어올 이유가 저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첫 번째로 아시다시피 유럽에서의 전기차 판매량 자체도 좀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중국 기업들이 굉장히 강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IRA가 어떻게 될지 좀 애매하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것도 사실이면 2차 전지의 업황 자체가 굉장히 좀 좋아질 가능성에 대해서 약간 지금 물음표가 던져져 있는 상황이고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전기차하고 지금 내연기관 자동차하고 경쟁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내연기관 자동차 이제 기아 같은 경우에는 K9 가격보다 EV6가 아니고 EV6죠. 가격이 더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연기관 자동차하고 전기차가 경쟁을 못하는 상태에서 테슬라는 경쟁을 하기 위해서 가격을 지금 3천만 원까지 낮추려고 그러면 네. 낮출 수 있는 건 뭘로 낮출 수 있을까요? 배터리밖에 없거든요. 그런 식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들, 그러니까 LFP가 생각외로 빠르게 치고 올라갈 수 있다라는 부담감도 일단 있고 이 시장 자체가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불확실성이 있는데 여기에서 굳이 쇼크볼을 빨리 들어올 이유는 저는 없지 않나 이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차 전지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시장 안에서 저는 이런 게 있어요. 맹신론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은데 네. 저는 맹신론을 하기보다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시장 자체를 눈을 열고 객관적으로 조금 보시면서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얘기하면 유튜브에 폭탄이 날아옵니다만은 이 얘기를 꼭 지금 해드리고 날아오고 싶습니다. 있습니다. 네. 에코프로는 지금 불과 한 주 사이에 뭐 60만 원에서 80만 원이 됐다가 다시 또 지금 70만 원이 됐거든요. 여기 이제 국내외 증권사들이 굉장히 안 좋게 좀 뭐 전망을 하고 뭐 때에 따라서는 골드만삭스 오늘 목표가 28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뭐 반 이상 낮췄다 이런 이슈들이 있는데 이런 이슈들 때문에 이렇게 떨어진 거라고 보세요? 평론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누가 알겠습니까? 뭐 해당 리포트를 낸 애널리스트 많이 알고 있겠죠. 네. 본인의 어떤 생각대로 해서 펀더멘탈 차원으로 이런 목표 주가를 냈는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제반 요건들 뭐 가령 증권사라든가 아니면 골드만삭스 같은 외국계들이 그동안에 또 공매도들을 많이 쳐왔던 이제 그런 곳들이기도 하니까 그런 거에 대한 일종의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목리를 더해서 뭐 가령 골드만삭스가 에코프로비엠을 12만 원이었나요? 그리고 뭐 하나증권은 에코프로 43만 이런 목표 주가를 나왔는지는 알 수는 없겠으나 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들은 이들 그동안의 공매도를 2차 전지에 많이 쌓아놓던 이 세력들이 현물 주식을 살 생각은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앞으로의 이런 2차 전지 대장주들의 주가의 흐름은 개인 투자자들이 얼마나 결속력을 갖고 이거를 밀어 올리느냐에 달리지 않았었을까. 왜냐하면 이런 기관들의 모습을 좀 보면 마치 진짜 목리를 부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거든요. 네. 목표 주가만 놓고 보면 이건 뭐 40% 이상을 반토막을 내버리잖아요. 목표 주가를.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해당 업종의 신념과 또 사랑을 갖고 계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제 그들이 도와주지는 않을 거다. 수급상에서. 그런 생각은 좀 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3분기에 어닝 쇼크가 나온 부분도 있고 에코프로 측에서 이제 4분기에도 경영 상황이 어려울 거다 이런 점들이 밝혔기 때문에
그런 게 아마 좀 목표가 하향이나 이런 데 영향을 일부 줬던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또 막상 투자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에서도 굉장히 좀 열광하고 계신 상황이기 때문에 이 아마 전문가분들도 이 평가를 하시기가 참 쉽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제 공매도 이슈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2차 전지 또 에코프로에 대한 그 뷰는 똑같았거든요. 뭐 그런 상황에서 이제 공매도 이슈에 대한 주가가 좀 오르고 하는 부분에 등락이 커서 또 이제 어떻게 하시는 거에 고민이 되는 상황인데,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더 이제 좀 불안한 게 3분기보다는 4분기 때의 실적 추정치가 더 낮아지고 있는 그런 쪽으로 좀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3분기 때는 여러 이제 그 리튬이나 이런 원자재 가격에 대한 하락에 대한 여파가 좀 있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 불안한 게 좀 4분기 때랑 내년 상반기 때는 이 전기차에 대한 수요 이쪽에서의 더 거시적인 환경에 대해서 좀 불안감을 좀 표출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에코프로라는 기업은 지주사 성격이 좀 강하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뭐 자회사들의 합산 가치나 이런 부분에 숫자적으로 따진다고 한다면은 뭐 지금 약간 고평가 영역에 있다고 하지만 이제 2차 전지나 이 전기차는 어떻게 보면은 성장주기 때문에 몇 년치의 주가를 또 땡길 수 있을 가능성도 좀 있다고 판단되고 있거든요. 네. 뭐 그렇기 때문에 펀더멘탈 상으로만 접근을 한다고 하면은 우선 뭐 매도나 이런 부분은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또 주가를 또 올릴 수 있을 만한 요인은 또 많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계속 전망은 뭐 좋게 보는 게 그 보유 전략으로 봤을 땐 보유 전략이 맞다라고 저는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기관이 안 도와주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기관이 안 갑자기 도와주는 갑자기 그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네. 우리 IT 법을 할 때 그때는 이제 시장 안에서 보통 이제 우리가 목표 주가 내고 했던 게 이제 PER이라든지 하는 걸로 보통 냈잖아요. 근데 PER로 내려고 그랬더니 이제 IT 종목들, 소위 닷컴 기업들이 적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PER이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PBR로 그래 내보라 그랬더니 뭐 IT 기업들이 무슨 자산이 뭐가 있어요. 또 못하니까 갑자기 PSR을 들고 나와서 이거 매출액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든 이걸 목표 주가를 맞춰가지고 매수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네. PSR도 만약에 안 되는 기업들은 에바의 빚다, 빚도 자산이다 뭐 이러면서 들고 나와서 목표 주가를 올리고 하던 그런 부분도 일단 있었고, 예전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이제 그 각각 개별로 이제 목표 주가를 내서 이제 합쳐서 보통 목표 주가를 많이 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삼성주가 목표 주가가 지금 주가보다 낮아지는 현상이 일어나니까 당장 나왔던 게 그때 해외에 있는 다른 반도체 기업들, 피어 그룹들 이제 내가지고 목표 주가를 높이는. 그래서 예전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 산정 기준이 바뀔 때가 삼성전자는 고점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했었는데, 희한하게 그러네요. 2차 전지는 그런 식으로 목표 주가를 산정하지를 않는 걸로 봐서 기관들이 일단 도와주지는 않고 있다. 목리 부리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에코프로 그룹주 여전히 근데 공매도 잔량은 좀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그러던데 쇼커버링 물량이 앞으로 이렇게 계속 좀 들어와 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쇼커버가 안 되고 그냥 청산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어떻게 보면 기관들 같은 경우나 외국인들이 만약에 공매도 물량이 많다면은 쇼커버를 안 하려고 그러면 그냥 떨어졌을 때 청산만 해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렇게 보면 걔네들은 계속 이익을 누릴 수도 있겠죠. 뭐 그걸 노리고 아마 이번에 매도 리포트가 좀 세게 나온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사실 드는 거는 사실입니다. 네. 지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청약이 진행 중인데요. 일단 아직까지는 흥행하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12시까지 모인 청약 증거금이 2,500억 원.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 같은 시기에 모였던 게 한 1조 8천억 원이라고 하니까요. 지금 이 청약 상황 어떻게 보세요? 우선 그 전에도 한번 내렸던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좀 내리는 상황에서 이 청약에 대한 부분도 저는 이제 수요 예측 때, 그러니까 기관들이 했을 때 수요 예측 때 본다고 하더라도 약간은 좀 불안했던 게 사실이었는데 그게 좀 약간 현실화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거 특정 가치가 했던 부분이 지금 뭐 포스코 퓨처엠도 그렇고 메른의 뭐 증권 신고서 보면은 이 4개 기업들의 이 가치를 했을 때는 이제 주가가 좀 많이 올랐던 상황에서 이 그 가격이 좀 위에 있었지만 지금 그 기업들이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맞나 나는 그에 대한 의구심이 좀 있는 상황이고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래도 에코프로인데 그래도 뭐 프리미엄이 좀 붙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게 좀 안 붙는 게 지금 좀 아쉽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근데 지금 공모가가 36,200원이란 말이죠. 이게 공모가 하단 수준인 건데 어제도 잠깐 얘기를 나눴지만 실질 가치를 고려했을 때 이 36,200원 적정한 가격에 와 있는 겁니까? 뭐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글쎄 뭐 적정 가치까지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낸 건 같긴 한데 지금 이제 그 문제가 이 적정 가치에 있었던 그 비교했던 말씀드렸던 그 종목들이 주가가 지금 가치가 좀 다시 내려가고 있는 게 좀 네.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근데 우선 뭐 청약 말씀하셨듯이 이번에 청약에 대한 부분이 좀 흥행을 해주면은 이 공모가에 낮추는 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역으로 좀 덮으면서 좀 갈 수가 있겠는데 그게 좀 안 돼서 좀 안타까운 게 좀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적정하다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고평가라는 분들도 계시고 갈등이 너무 심해요. 이게 지금 적정하냐 적정하지 않냐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이래요. 이게 원래 이제 청약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창구에서 많이 팔아줘야 되거든요. 아시는 손님한테도 이번에 있으니까 이거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떠냐 뭐 이러면서 이제 흥행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건데 이것도 기관들이 안 도와주는 거예요. 예, 그것도 어떻게 보면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되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협동 로봇 부분에서 1등이고 로봇 산업은 무조건 될 거니까 이거 한번 해봅시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될 건데 지금 에코프로는 이름만 지금 붙어 있어도 사람들이 열심히 싸우고 있잖아요. 한쪽은 된다, 한쪽은 안 된다인데 기관 쪽에서는 자꾸 이렇게 좀 핍박을 좀 많이 가하고는 있는 상황이죠. 물론 이제 기사라든지 하는 부분을 보면은 기관이 에코프로 HN에 대해서 향후 이제 성장성이라든지 하는 부분은 점수를 많이 주고 있다. 점수를 많이 주면 팔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그걸 많이 팔려고 그러면 에코프로 관련된 리포트를 또 무시해야 되는 맞잖아요. 그걸 무시해야지 이걸 또 많이 팔 수 있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흥행하기가 지금 좀 어려운 구조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내일까지 청약이 이어지기 때문에 내일 또 끝에 막판에 엄청나게 또 몰려올 수도 있으니까요. 지금 뭐 막판에 보면은 저도 이제 극장에 있어서 네. 알겠지만은 막판까지 몰라요. 막판까지 모르는 부분이고. 근데 이 뭐 대형 기관들이 이제 공모 밴드 하단 제가 이제 뭐 들리는 얘기는 하단 가격까지 제시했다가 포기하는 뭐 그런 얘기가 나와주는 상태인데 네. 그거는 어차피 또 다시 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하니까 내일까지 좀 가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거 보니까 이 보호예수라는 하는 게 있잖아요. 뭐 특수관계인이나 뭐 이쪽에서의 재무투자자 이 부분은 좀 많이 넓혀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보호예수 기간을 좀 넓힌다는 부분은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일 청약까지 한번 좀 믿고 한번 기다려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이게 뭐 임직원 대상 우리 사주 청약은 완판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평균 인당 1억 6천만 원씩 청약에 넣었다. 내부에서 보기에는 그래도 상당히 좀 자신감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 걸까요? 머티리얼즈가 상장을 하게 되면은 에코프로 밸류에이션에는 문제가 없는 거냐? 뭐 이 얘기도 어제부터 계속 나왔는데 네.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이게 우리가 지주회사의 밸류에이션을 줄 때 일반적으로 이제 사업회사보다는 한 30% 정도 밸류에이션을 덜어내고 보통은 산정하는 게 일반적인데 에코프로는 사실 좀 상징성이 조금 강하다 이렇게도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다른 쪽에 이제 일반 지주회사하고 같이 볼 거는 저는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이 뭐 에코프로 한 기업을 가지고 사실 약간 좀 국론이 분열이 됐다 그럴까요? 통합이 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뭐 실제 밸류가 뭐가 맞냐를 떠나서 글쎄요, 약간 좀 소신 있게 모두가 각자의 투자를 하고 서로 뭐 비방하고 이런 것보다는 뭐 거기에 따라서 또 가격이 시장에서 결정이 되면 맞지 않을까 싶긴 한데 소신 발언을 해보고요. 아무튼 안 싸우셨으면 좋겠고요. 네. 정상적인 어떤 수요 예측을 하기가 지금 굉장히 힘들잖아요. 어떤 수급적인 면도 그렇고 이번에 기관들 수요 쪽 참여하는 걸로 봤을 때도 정말 양극화가 그러니까 극과 극으로 나눠지는 그런 상황으로 좀 가고 있기 때문에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예. 네. 지금 나머지 2차 전지주들도 오늘 이제 끝내 버티지를 못하고 하락 전환했는데 2차 전지주 전반적으로 지금 상황이 계속 나아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예전에 이제 2차 전지 우리가 이제 7월달, 6월달 그때 저도 말씀 좀 많이 해드렸는데 네. 그때의 기본 논리가 일단 테슬라였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의 주가 흐름 자체는 물론 테슬라가 중국에서도 판매도 많이 하고 합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미국에서 판매량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우리도 사실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은 미국에서의 어떤 전기차 판매, 유럽에서의 전기차 판매에 기대를 하고 있기보다는 미국에서 전기차 판매가 우리가 굉장히 많이 팔 수 있다는 부분에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테슬라 주가가 상방으로 완전 전환되기 전까지는 조금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이 정말 마음이 불편한 이유는 우리 시장 이런 와중에도 지금 나스닥은 8거래일째 계속 상승 중이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장기간 연속으로 상승하기 거의 2년 만에 처음이라 그러던데요. 그러니까 K장, 국장이 가장 매매하기가 어렵잖아요. 예. K장은 어떤 뭐 논리라든가 패턴이 없고 그야말로 정말 멋대로 움직이는 반면에 뭐 미국장은 가장 좀 정석대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뭐 실적이든 아니면 매크로 지표든 아니면은 뭐 각 종목에 나오는 뭐 호재 이런 재료든 이렇게 해서 움직이는데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10년물 금리가 5% 이상을 넘네 마나 5% 이상 넘겨가면 이제 대폭락장이 오네 하다가 하나의 트리거가 터지게 되면서 4.9, 4.8, 4.7 그리고 이제 우리가 레드라인이라고 시작했던 이제 4.5까지 이제 와버렸습니다. 네. 이렇게 국채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서 뭐 전형적으로 금리가 떨어지게 되니까 시장이 올라가게 되는 꽤 깔끔하죠. 이게 이제 우리가 원하는 주식 매매와 개인 투자자들이 원하는 그런 장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게 국채 금리가 떨어졌는데도 뭐 주가가 하락한다든가 이런 분들 여기서부터 멘붕이 오게 되는데 네. 우리 장은 약간 그런 게 많이 많았었고요. 뉴욕장의 가장 큰 핵심은 역시 금리 하락, 금리의 안정이라고 볼 수 있고 여기서 더 가냐 못 가냐는 이 레드라인이라고 볼 수 있는 4.5를 이제 확실하게 깨고 내려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는 4.5를 못 가야 되는데 간밤에 또 비둘기파였던 연준 인사들이 뭐 금리 인상 끝났다고 말하지 말라든가 이런 네. 얘기가 있기는 한데 이제 결국은 어제 3년물 입찰 잘 끝났었고요. 오늘인가요? 이제 오늘 10년물 네. 이 규모가 거의 한 400억 달러 되겠죠. 예. 네. 여기 10년물 입찰만 뭐 적당한 수준에서 잘 끝나게 되면 금리도 괜찮은 수준에서 끝나게 되면 저는 한 고비를 꽤 넘겼다라고 보고 있어서 저는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은 4.5 이상으로 올라갔던 게 오버슈팅이었고 국채 금리는 다시 4.5 밑으로 좀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말씀하신 국채 10년물, 30년물 입찰이 이제 내일 나온다는 네, 건데 이게 그 앞에 3년물보다 더 중요한 건가요? 그렇죠. 예, 이게 장기물이었었고 지금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것은 10년물의 이제 저 세계 시장 금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장기물의 미 채권들이 얼마나 많이 수급이 나오느냐가 굉장히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입찰이 오늘 하고 이제 30년물, 오늘 10년물이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아마도 이 부분을 그냥 버려두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재무부도 그렇고 어떤 식으로든 성황리에 이 입찰을 끝내지 않을까라고 제가 너무 낙관하는 건가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뭐 금리만 하여간 4.5 밑으로 내려오고 다시는 4.5 위로만 안 가준다면은 저는 이제 뭐 꽤 괜찮은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렇다면 이 흐름이 또 K장의 이 국장의 특징은 뭐로 가든 결국은 또 가 있어요. 이게 뭐 떨어져 있다가도 또 키높이는 맞추거든요. 그런 흐름이라면은 이게 늦더라도 네. 우리 코스피나 코스닥에도 반영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 시장이 워낙에 좀 잘 가다 보니까 이제 우리 경주마도 좀 미국 시장의 비중을 좀 늘려봐야 되나 전체 비중 중에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 시청자 바장님도 미국 시장 보는 거 이제 좀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장 얘기를 좀 더 해볼까요 우리가 앞으로? 그래도 우리는 한국에서 매매를 하니까 어렵지만 이 어려운 국장을 좀 헤쳐나가야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아니 근데 미국장 하면 안 됩니까 그냥? 미국장 잘 나가면 다 같이 원정을 가도 되는 거잖아요. 미국 증시는 그 해외 주식은 양도세도 내야 되고 환율에 대한 부분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네. 그 우리나라 뭐 증시에 더 투자를 하는 게 예전에 농담 삼아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나중에 이제 은퇴하시고 하와이나 괌 이런 데 사실 분들은 미국 열심히 투자하셔서 달러 모으시면 되니까 뭐 일단은 꿈을 크게 한번 가져보는 것도 네.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아니 미국장 하시는 분들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도 꽤 계시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지금 미국장을 들어가도 되냐 안 되냐에 대해서 약간 좀 망설임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앞서 이제 평론가님 말씀처럼 시장이 계속 미국장이 지금처럼 잘 나가준다면 우리가 고마운 일인데 미국도 침체가 한 번 남지 않았을까? 뭔가
이제 고꾸라질 일만 이제 남은 거 아닌가? 금리 인하를 또 앞두고 있다고 하니까 그런 저는 걱정은 좀 그거보다는 이거 생각을 요번 저도 이제 10년물 국채 요번 부분이 괜찮게 끝날 거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괜찮게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격언이 있지 않습니까?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번 미국 시장이 오르고 있는 부분이 국채 부분 때문에 일단 상승을 했고 네. 여기에 이제 완결판이 이번 국채가 어떤 식으로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이제 8거래일 연속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지금 부분에 들어가신 것보다는 한번 눌리고 난 다음에 흐름을 보시는 게 지금은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눌리고 난 다음에 예.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일단 지금 아까 얘기를 했는 대로 미국 국채 부분이 수익률이 떨어지고 3년물도 괜찮게 일단 마무리가 되고 가장 중요한 10년물이 일단 내일 부분에 이제 결정이 나기 때문에 국채 금리 상황을 먼저 보고 예, 그러니까 그 부분 자체가 끝이 나면은 이제 한번 뉴스가 한번 한 타임이 돌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약간 조정이 나올 수 있다. 미국 시장은 조정이 나오고 난 다음에 흐름을 보고 접근하는 게 지금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지금 막 접근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네.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국제금리 때문에 어떤 미국 시장도 지금 전체적인 다 종목들이 오는 게 아니라 이 빅테크 기업들만 오르는 부분이잖아요. 자,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챗 GPT 업데이트 때문에 오르는 상황이고 나머지 이제 그 기업들 뭐 매분이 퍼센트라고 하잖아요. 그 나머지 기업들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실적이나 이런 부분보다도 약간 그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르는 느낌도 많이 들거든요. 뭐 그런 상황에서 뭐 우리나라 지금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유동성이 지금 2차 전지나 이쪽으로 좀 많이 몰려주고 있지만 우리나라도 시가총액이 가장 큰 게 이제 뭐 IT, 이 반도체 이런 그리고 이제 더 크게 나가면 이제 AI에 관련된 그런 산업인데 네. 결국은 이제 수급에 대한 부분이 진정이 좀 된다고 한다면 저는 이 빅테크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오르는 것처럼 우리나라 IT 기업들한테도 유동성이 몰릴 가능성이 굉장히 좀 있다고 판단되고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뭐 미국 먼저 올랐고 우리나라 IT 기업들이 안 올랐다고 한다면은 이 SK하이닉스, 삼성전자도 그렇고 관련된 뭐 또 엔비디아와도 관련된 그런 기업들 또 이제 뭐 장비, 소재 이런 기업들도 오히려 안 올랐을 때 뭐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기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벌써 어느 정도 침체가 반영된 부분도 있지 않을까? 침체가 반영된 게 아니라 그러니 들어와야 될 수급이나 매수에 대한 부분이 아직은 많이 안 들어왔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기 전에 한번 매수를 해서 담아봐도 나쁘진 않다. 오히려 국내 주식을. 오히려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사는 것보다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평론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과거에도 보면은요 분명히 미국의 경기 침체 좀 온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침체가 팍 오진 않잖아요. 네. 이렇게 꺾이면서 침체가 오는데 여기 요 앞부분 때 시세가 나오더라고요. 항상 그때가 가장 좀 개인이 편하게 먹을 수 있는 때라고 봐서 저는 국채 금리도 놓고 보면 결국에는 지금 뭐 4.5의 레벨이 한 번은 3%도 깰 정도, 2%대까지 떨어질 정도로 저는 한번 경기 침체를 반영한다고 볼 텐데 그때 시세는 다 나는 게 아니라 한 4%를 깰랑 말랑 한 3.8 요 정도 떨어지는 그 과정에서 주가가 꽤 많이 오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고 네. 그러니까 침체가 이렇게 된다고 치면 이 부분에서부터 진짜 침체가 올 때는 주가도 같이 뭉개면서 떨어지고 뭐 이때 금리 인하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국채 금리를 제가 강조하는 거는 만약에 4.5를 기준으로 이제 앞으로 더 떨어진다고 했을 때 4.5부터 한 3.8 요 정도 레인지에서 주식은 오르고 그게 거의 마지막 불꽃이었던 때가 많았었던 것 같아요. 네. 하고 그 시기를 거쳐서 이제 미국이 본격적으로 경기 침체 때문에 금리 인하한다, 실제 금리 인하하고 그럴 땐 주가도 같이 빠지고. 그래서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게 이 시기를 놓치면 못 먹거든요. 근데 지금 문제가 이렇게만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라 위로도 열려 있잖아요. 네. 그리고 5%도 한번 갔다 왔기 때문에 우리가 배팅을 못 하고 계속 지금 하루는 보다가 웃고 하루는 울고 하루는 보다가 웃는데 네. 이제 이게 완연한 추세로 떨어졌을 때는 그 시기를 앞부분의 시기를 저는 놓쳐서는 안 되고 그때는 이제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때 들어간다면 뭘 잡는 게 좋을까요? 빅테크일까요? 아닐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때 과거의 역대적으로 보면 네. 오히려 좀 인플레이션 관련주들이 더 힘을 좀 발휘했었던 것 같아요. 2007년 때도 그랬었고 과거에도 그랬기 때문에 저는 빅테크보다는 오히려 실물 레벨 쪽을 뭐 가령 에너지 쪽 좀 계속해서 말씀드리자면 원자재 에너지 여기에 대한 강세가 더 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청자 김지민님이 와우넷 파트너 앉혀놓고 미국장 하자는 거는 실례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제가 네. 예전에 중국을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 소강통 처음 열리고 할 때 해달라고 같이 해보자 그래가지고 그거 소개를 좀 해드렸더니 그때도 한국 시장하고 중국 시장을 같이 봤더니 제가 어디 나오니까 저분 중국 주식 하시는 분이라고 아니라고 한국 주식 한다고 그래. 아무리 얘기해도 돌아가는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네. 한국 주식만 하랍니다. 한국 주식만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미국 주식 얘기는 평론가님하고 좀 더 네. 해봐야겠네요. 자산운용사 아문디 CIO가 네. 내년에 연착륙 가능성은 65%, 노착륙 가능성은 0%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침체는 어떤 식으로든 뭐 온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그 조짐이 조금 나타나는 것 같아요. 유가가 배럴당 77달러로 지금 떨어졌다라는 게 7월 이후에 지금 처음이다. 가장 낮은 수준이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유가 상황이 떨어지는 거를 어떻게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액면으로는 중국 이슈였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저는 숨겨진 뉴스 중에서 또 하나를 본 게 트럼프 뉴스였었습니다. 트럼프가 이틀 전에 6개 경합주에서 지금 선거를 할 경우에도 5개에서 압승을 거둡니다.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11월에 다시 한번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죠. 전 대통령이 또 등장을 한다. 네.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다시 쉐일파입니다. 하고 무슨 탄소 중립이냐 이러면서 회귀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트럼프가 이렇게 강한 뉴스가 나오게 될 때 죽는 게 뭐 태양광 등등의 신재생이 죽고 지금 전기차도 약간 정체 상태에 머문 것이 만에 하나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에 오르게 되면은 또 이 내연기관차 또 붐업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정체가 머물게 됐고 그래서 유가가 이렇게 떨어진 부분은 있어서는 이제 소위 말하는 중국의 뭐 경기 부진 또 트럼프의 귀환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뭐 경기 침체 이런 것들인데 저는 뭐 제가 정치 전문가는 아니지만 네. 다시 등장을 하기는 어렵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어떤 게 말씀이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이 되는 때까지는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크다. 아직 예. 기간도 많이 남았었고 그런 차원이고 저는 유가 부분은 일단 이스라엘 하마스가 있는 상황. 게다가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어쩔 수 없이 신재생 에너지 또 전기차 시대로 가는 것이 거센 트렌드로 저는 정해져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가려면 절대적으로 저유가 시대에는 글로 못 갑니다. 아주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전기차를 사는 것도 고유가 때 전기차를 사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유가는 뭐 일시적으로 떨어졌지만 다시 오를 거라고 보고 있고 유가가 이렇게 77 레벨로 오게 되면서 얻을 수 있는 혜택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꽤 많이 누릴 수가 있어요. 헤드라인을 CPI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11월 물가를 이 정도 레벨까지 눌렀다면 그 다음에 나오게 될 금리 인상도 꽤 가능성이 떨어지고 금리 인상 가능성이 떨어진다면 계속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국채 금리도 또 떨어질 것이고 그 레벨 금리가 떨어지는 그 앞달 레벨에서 시세는 나올 것이고 예. 그래서 저는 좀 뭐 제가 늘 긍정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아마 경주마를 보신 분들은 초반에는 얼마나 부정적인지 알 텐데 현 상황에서 저는 상당히 롱포가 훨씬 더 맞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또 놓고 본다면 뉴욕장에 오르는 것보다 그런 시기에는 이머징 마켓이 훨씬 많이 올라요. 그렇다면 이번에 어떤 공매도와 2차 전지 이 세력 간의 싸움이 끝나게 되면 시세로 놓고 보면 코스피도 상당 부분 뉴욕장보다 더 좋게 나올 것이 아닌가라고 해서 저는 지금 하는 것은 어렵지만 국장이 맞다. 저도 여기에 한 표를 던집니다. 네. 상당히 과학적인 세 분 중에 가장 과학적인 말씀을 해주시면서 코스피를 설득을 해주시는 국장이 것 맞다. 같은데. 네. 네, 근데 감사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가 5일날 이제 얘기했잖아요. 자체 감산에 대한 부분을 연말까지 하겠다라고 했는데, 근데 이제 한다는 부분이 아무튼 이제 원유에 대한 수요나 또 이제 경제 성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이제 유가에 대한 그 상승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또 알기 때문에 자체 감산을 하는 걸로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핸들링을 통한 그 유가의 그 오르는 부분은 분명히 좀 제한될 가능성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유가가 계속 하락할 가능성이 좀 더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예. 자, 시간이 없으니까 엔화 얘기 좀 잠깐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엔화 대비 원화 환율이 지금 860원까지 내려왔거든요. 이때다 싶어가지고 엔화 사시겠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지금 사시는 건 현명한 선택입니까, 평론가님?
저는 엔테크는 안 하려고 합니다. 뭐 저번에도 900원 깨졌을 때도 네. 여기가 끝이 아니니까 뭐 들어가실 분들은 적립식으로 뭐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를 그때도 드렸었는데 지금 달러엔 같은 경우가 150엔, 151엔인데요. 지금 달러를 지키는 통화가 엔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달러가 인덱스가 한 105에서 뭐 106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거를 떠받치고 있는 게 엔화거든요. 즉 엔화가 못난이 짓을 해서 네. 달러를 저 가치를 지금 세우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놓고 보면 전체적으로 엔화밖에는 달러를 도와줄 상황이 없어서 이게 자칫 151을 넘어서 뭐 154엔, 157엔까지도 또 더 약해질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엔화의 약세가 여기서 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 예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뭐 엔화를 사실 분들은 적립식으로 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더 중요한 게 엔테크를 한다는 거는 이제 엔화가 강세가 될 거를 우리가 예측을 하잖아요. 예. 근데 엔화가 그렇게 빠르게 강세가 된다라는 거는 그거는 달러가 무너진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예. 그럼 원화도 강세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뭐 굳이 엔테크를 할 게 아니라 달러 숏을 치는 게 훨씬 더 남는 편한 그 환테크가 될 거기 때문에 엔화가 이제는 강해질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굳이 엔화를 뭐 어렵게 산다기보다는 달러 인버스를 사는 게 저는 훨씬 더 맞는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화가 어느 시점에는 강해질 게 분명할 텐데 아직까지는 이제 달러 떠받치는 역할을 하고는 있다. 그러나 언젠가는 턴할 것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엔화를 사 모으느니 차라리 달러 약세에 배팅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뭐 엔화로 미 국채 사는 분들이 요즘 많아져가지고 뭐 현명하시다 뭐 이렇게 평가들을 많이 하던데요. 레버리지를 너무 많이 거는 것은 네. 아차하다가는 훅 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N은 저는 사실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일본의 N은 어떻게 보면은 일본을 지키려고 하기보다는 미국을 지키려는 노력을 좀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엔화가 약세로 가는 부분이 어디까지 용인을 할지 잘 모르겠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원래 디프레이션의 국가잖아요. 인플레이션이 없는. 인플레이션이 생기다 보니까 차라리 일본 경제에 약간 좀 활력을 좀 많이 불어넣는 그런 모습도 일단 있고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최근에 니케이도 좀 많이 오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플레이션이 생기는 부분이 자국한테 이게 피해가 간다 이렇게 생각은 지금 안 하는 것 같고 예전에 이제 침체됐던 경제 자체를 다시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엔화 약세 자체를 계속해서 용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계속 보이고 있어서 엔테크 자체는 저도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우리가 어차피 달러 반대쪽에 있는 통화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그냥 달러 기준으로만 투자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 오늘 지금 우리 증시가 좀 부진한 가운데서도 게임주가 굉장히 잘 갔거든요. 이게 뭐 위메이드 크래프톤 네오위즈 이것도 쇼 커버링하고 관계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근데 이제 성격상은 이제 2차 전지 쪽에서의 쇼커버링은 외국이지고 그 게임주도 약간 기관 쪽의 성격이 좀 강한 부분인데 네. 근데 이제 그 게임주들이 거의 좀 몇 년 동안 뭐 좋다라는 얘기 들어본 적이 좀 없는 상태인데 그냥 그 전에 뭐 코로나 기간 때 약간의 좀 성장주들이 들어오면서 뭐 AI와 관련된 이런 부분으로 올랐었던 상황은 좀 있었지만 어떤 신작이 흥행하면서 이 게임주들이 그 주가가 좀 본업에 대한 가치 때문에 오르는 건 굉장히 좀 제한돼 있었어요. 제가 기간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거의 3, 4년 정도 됐었는데 예. 뭐 지금 현재 구간이 그나마 뭐 어떤 그 실적이 폭발적으로 는다라는 것보다도 게임주도 약간 좀 제약 기업들과 그 제약 바이오 기업들과 비슷하게 한동안은 몇 년 동안은 계속 이 게임에 대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내놨을 때 흥행을 하게 되면은 아시겠지만 IP 뭐 지식 재산권이나 로열티 이런 부분이 꾸준하게 들어오는 게 바로 이제 게임주들의 이 제약 바이오 업체들과 약간 비슷한 트렌드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근데 물론 이제 뭐 지스타에 대한 일정 때문에 기대감도 좀 있긴 하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게임주들에 대한 그 평가가 정말 안 좋았었어요. 너무 낮게 평가를 한 상태에서 그나마 실적이 발표됐을 때 당년보다도 또 낮게 나오지만은 예상치 대비해서는 높게 나오는 부분이 이 지금 시장에서는 높게 좀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근데 이 게임주들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 그 게임 기업
외에 이 글로벌 게임 기업들 같은 경우도 실적이 똑같이 안 좋거든요. 네. 뭐 그러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 게임 업체들의 문제는 아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지금 크래프톤 영업이익 30% 전년비 개선이 됐다 그러고 네. 위메이드도 창사 이래 최대 매출이라고 게임주가 뭔가 좀 이제 고개를 들고 이제 부상하는 겁니까?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경제 자체가 아까 말씀을 해주셨을 때 내년에 이제 연착륙에 대한 확률, 근데 사실은 경제가 연착륙을 해본 적은 사실은 없거든요. 우리는 연착륙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경기가 안 좋아지면 그냥 크래시하는 경우가 좀 많았기 때문에. 예. 근데 요거 딱 생각을 해보면 바로 이제 떠오르는 부분이 경기가 침체로 만약에 내년에 간다라고 하면 가장 많이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게 통화고, 이 통화를 대체할 수 있는 게 암호화폐고, 그래도 요즘 보면은 이더리움이라든지 하는 암호화폐가 좀 많이 오르는 모습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암호화폐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저는 게임주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주가 여기서 같이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사실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는 사실 실적은 현대차가 더 좋죠. 왜 거기는 안 가고 여기는 가느냐라고 했을 때 오늘 주가 움직이는 걸 보면 예전에 암호화폐 그 P2E 처음에 얘기가 나왔을 때 가장 뜨거웠던 부분이 위메이드였잖아요. 그래서 위메이드가 많이 가고 있고, 여기 또 준비를 잘하고 있는 데가 컴투스지 않습니까? 네. 컴투스 관련된 종목군들도 오늘 강했고, 만약에 게임주 지스타만으로 이제 움직인다라고 하면 NC소프트가 제일 세게 가야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일단 해볼 수가 있는데, 그런 식의 형태가 아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보자면 지금 게임주의 그 강세 부분이 일단은 암호화폐 쪽에 강세하고 좀 연동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투자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쇼커버링이 순환매 형태로 앞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한 궁금증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2차 전지 이어서 뭐 게임주도 이런 영향이 있었다고 한다면 다음은 또 무엇이 될까? 바이오일까? 뭐 이런 기대감도 있는 것 같고요. 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 오늘 제 유튜브에도 그걸 하나 올려놓긴 했는데 오늘 한 주에 한 번씩 꼭 이렇게 유튜브 얘기는 꼭 하시네요. 저번 주에는 안 했습니다. 지난주에도 하셨어요. 네, 했다고요? 네, 죄송합니다. 거기서 이제 해드렸던 부분은 주가가 좀 많이 밀리고 난 다음에 게임주까지는 이제 움직였고, 이번에 미디어 콘텐츠 관련된 종목군들이 사실 개인적으로 오늘 좀 보이더라고요. CJ ENM부터 시작을 해서 종목군들 몇 개가 지금 움직이고 있으니까 아마 다음번 순서는 미디어 콘텐츠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디어 콘텐츠요? 예. 어째서 그런 겁니까? 보통 지금 시장 안에서 쇼커버 들어와 있는 종목들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뭐 시장 안에서 굉장히 좀 모멘텀이 있는 종목군들도 네. 있습니다만은 2차 전지처럼 아니면 아예 소외됐던 종목군으로 굉장히 많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바이오도 역시 그랬고요. 게임 같은 경우도 그렇고, 미디어 콘텐츠도 예전에 OTT 관련돼서 굉장히 좀 하락을 보이다가 네. 최근 들어서는 시장에서 거의 뭐 잊혀져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요즘 보면은 그쪽 잊혀져 있는 업종군들에게서 한 번씩 슈팅이 나오니까 단기적으로 매매하시는 분들은 다음은 미디어 콘텐츠를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두 분께도 여쭤보고 싶은데 먼저 차장님 혹시 뭐 염두에 두신 게 있습니까? 어디서 나올까? 근데 우선은 이제 뭐 실적이 안 좋았던 종목들이 외국인들이나 기관 쪽에서의 그 어떤 국내에도 타겟이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뭐 종목별로도 많고, 뭐 삼성전자도 뭐 국내도 많은 상황이니까 어떤 순환매에 대한 관점보다도 근데 저는 공매도를 좀 테마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좀 이 몇 주, 뭐 그전에도 그렇지만 2주 정도로 해서 끝났는데 다음 타겟으로 해서 이걸로 접근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는 위험하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진짜 월요일 날 많이 올라서 이거에 대한 분의 기대감 때문에 또 매수하셨던 분들은 정말 또 지금 또 힘든 과정으로 좀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단기 트레이딩으로 한다, 좀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근데 말씀하셨듯이 미디어도 그렇고 뭐 그동안에 좀 실적이 안 좋았던 뭐 제약바이오도 뭐 부분도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제약바이오. 네. 평론가님 어떤 생각? 이번에 숏 커버링, 숏 스퀴즈 나오는 거를 제가 보았을 때 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공매도 잔고가, 그러니까 잔고가 많아야 나오기도 하지만, 또 하나가 기존 매수세가 붙어야 이 세력들이 무서워서 바로 숏 커버를 들어가요. 그러니까 제가 월요일부터 받았던, 이것도 꽤 잔고가 꽤 됐던 종목이 있는데 거기는 거의 숏 커버, 숏 스퀴즈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 이유는 나머지 들고 있는 매수세가 없었기 때문에 안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주는 그만큼 개인들이 셌기 때문에 월요일에 그런 엄청난 스퀴즈가 나왔다, 저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우리 이제
차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이 공매도 잔고 쌓였다고 얘 다음엔 얘 다음엔 얘 이렇게 갈 것 같지는 않고요. 저는 이제부터는 내년 6월까지는 신규 공매도 안 되고 연장도 리볼빙도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정말 오랜만에 볼 수 있는 펀더멘털, 성장성, 매크로가 꽤 정직하게 들어가게 되는 장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차라리 실적 괜찮을 것 같은 주식, 그런 주식으로 정직하게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공매도 이 대차거래 잔고 많이 쌓인 것들 공격하는 것보다는 또 괜찮은 접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이 지금 미국 공유 오피스 업체죠 위워크 파산으로 입게 될 손실이 18조 원에 달한다고 하죠. 돈 못 버는 기업이 고금리 여파로 차례차례 지금 쓰러져 간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요 며칠 지금 제법 이름 있는 상장사들이 영업 손실 내고 있다는 상황인데 아무리 시장이 좀 과격하게 움직인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급발진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